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두 번째 이야기. 식물을 길러보라. 언뜻 보면 황당하거나 이상한 제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식물을 기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내적 평화에 다다르는 한 가지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란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에 뛰어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화를 내면서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변해야만 해요. 내가 바라는 식으로 행동해야 해요. 라는 단서를 붙인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애완동물에게 더 애정을 쏟기도 한다. 하지만 애완동물 역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랑스러운 당신의 개가 한밤중에 쓸데없이 지저대서 단잠을 방해한다거나 어렵게 구한 카페트를 망가뜨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썽꾸러기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집 아이들은 다람쥐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그 다람쥐가 내가 아끼는 멋진 수목 목재 문에 구멍을 냈을 때 나는 도저히 그 녀석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식물은 이런 걱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 자체를 사랑하기가 아주 쉽다. 따라서 식물을 기르는 습관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거의 모든 종교가 전통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르짖는 건 왜일까? 아마도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것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에게 아름다운 평화를 선사한다. 집안이거든, 집 밖이거든, 어디라도 좋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원에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기르도록 하라. 마치 자신의 아기를 보살피듯 돌보고 사랑하라. 어쩌면 아기보다 식물을 기르는 것이 더 쉬울 줄도 모른다. 식물은 밤에 깨지도 않고 기저귀를 갈아줄 필요도 없으며 울지도 않으니까.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말을 걸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해보라. 꽃을 피우건 그렇지 않건 살았건 죽었건 상관없이 식물을 사랑해보라. 무조건 사랑해보라. 식물에게 쏟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느껴보라. 식물에게 사랑을 쏟고 그것을 돌보는 만큼은 화가 나지도 짜증이 나지도 서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순전히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식물을 돌보고 이런 식의 사랑을 베풀어라. 조만간 식물이 아닌 것들에게도 사랑과 친절이 듬뿍 담긴 눈길을 보내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느끼는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사랑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라.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화나게 하고 심술을 부리고 달라지지 않아도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해보라.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식물은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인내력을 길러라. 인내력을 기르면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인내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인생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인내력이 없다면 인생은 당신을 극도로 좌절시킨다.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모든 일을 귀찮아하고 아무 때나 짜증을 낸다. 하지만 인내력은 우리의 인생의 느긋함과 너그러움을 선물한다. 느긋함과 너그러움.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내력을 갖는다는 것은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재의 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체증에 시달리거나 약속에 늦었을 때라도 그 순간 마음을 열어보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기 전에
자신을 추스리고 느긋해지도록 부드럽게 타이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순간들은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기에 알맞은 시간이며 인생의 큰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약속 시간에 늦는 것쯤은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진정한 인내력이란 상대방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게는 아내 크리스와 4살과 7살 된 두 딸이 있다. 책을 쓰는 동안 4살 된 내 딸아이가 서재에 들어와 글 쓰는 일을 방해했는데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 때문에 생각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이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되고 말 거야. 지금이 글 쓰는데 졸업이 기회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흥분하는 대신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단정 짓듯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딸아이가 왜 나를 보러 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사실 딸아이는 내 일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 딸아이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인내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산만해졌던 나의 주의력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왔으며 내 안에서 부글대던 짜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예쁜 딸들을 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라 그 상황 자체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위기 순간을 지혜롭게 넘길 때 당신은 진정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적인 순간들조차도 즐기는 법을 알게 된다. 인내력 실천 기간을 정하라. 인내력 실천 기간을 정하라. 세심한 훈련을 거칠 경우 인내력은 몰라보게 향상될 수 있다. 나는 인내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구체적인 실천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인내력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인생은 그 자체가 배움의 교실이며 인생이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 바로 인내력이다. 처음에는 5분 정도에서 시작해서 차츰 인내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좋아. 5분 동안 그 어떤 것에도 짜증내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참아내겠어 하고 말하는 것으로 인내력 훈련을 시작해 보라. 머지않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잠시 동안만 참으면 될 경우에는 인내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도 인내력은 크게 향상된다. 인내력은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일단 작지만 획기적인 사건, 즉 5분 동안의 인내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난 뒤에는 좀 더 긴 시간 동안에도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신은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어린 딸아이들 덕분에 나는 인내력에 관한 세세한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가령 내가 중요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해 오거나 하면 나는 자신에게 바로 지금이 인내력을 기르기에 좋은 순간이야. 30분 동안 최대한 인내력을 발휘하겠어. 봐,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는 30분 동안 참아낼 수 있게 되었어 하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냉정을 잃지 않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나는 아이들을 훨씬 효과적이고 차분하게 지도할 수 있었다. 이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순간들을 모두 떠올리고 자신은 불쌍한 희생양이라고 느끼면서 마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라는 단순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훨씬 더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수 있었다. 때로는 인내력을 통해 느긋해진 나의 감정이 아이들에게도 전염되어서 아빠를 귀찮게 하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고는 아이들 스스로가 물러가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인내력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내 앞에 놓인 도전이 삶이냐 죽음이냐가 아니라 사소한 장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인내력이 없으면 위급한 순간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자연의 비명을 지르고 좌절하게 되며
마음이 상하고 혈압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이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자녀나 상사 또는 다루기 힘든 사람이나 상황 중 어느 하나를 상대하게 될 때 사소한 것에 끙끙대지 않기를 바란다면 먼저 인내력을 기르도록 하라. 인내력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친절하고 느긋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친절하고 느긋해서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긴장하고 경쟁적이며 마치 삶이 위급 상황에 놓인 것처럼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전에 비해 갑작스레 온순해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목표 달성에 실패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자신이 게을러지고 만세에 무관심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생은 그것과 반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에 마비된 성급한 사고는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으며 창조성과 삶의 동기를 고갈시킨다.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허둥댈 때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까지 완전히 마비시키게 된다. 현재 당신이 이룬 성공은 두려움 덕분이 아니다. 그것을 당당히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운 좋게도 내 주위에는 아주 느긋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 몇몇은 베스트셀러 작가, 사랑이 넘치는 부모, 카운셀러, 컴퓨터 전문가,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프로로 인정받는다. 나는 이들로부터 많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내적인 평화를 얻으면 요구, 필요, 욕망, 걱정 등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목표에 집중하여 온 힘을 쏟음으로써 그것을 이뤄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되돌려 주는 일도 훨씬 더 쉬워진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많은 사람들이 말다툼과 오해, 화가 치미는 상황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들로 생긴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 게다가 완고한 자세로 버티고 서서 다른 누군가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우정과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나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한 여성을 알고 지냈는데 최근 그녀가 나를 찾아와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왜죠?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아들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화해를 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자 처음에는 그럴 수 없어요. 사과할 사람은 바로 아들이에요. 하고 거세게 고개를 저으며 내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 그대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들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정중한 말투로 계속해서 설득하자 마침내 그녀는 먼저 화해하겠다고 결심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자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가 전화해 준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먼저 사과를 했다고 한다. 늘 그렇듯 누군가가 먼저 적당한 기회를 찾아 화해의 손을 내밀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이기게 된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일도 대단히 거창한 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결코 행복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상대가 옳다고 인정해주자
그렇다고 자신이 틀린다는 뜻이 절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더 나아진다.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평화가 깃들이게 되고 양보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먼저 내가 사과하고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설사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만족감이라는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놀랄 만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1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라. 이 문제가 앞으로 1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거의 매일 혼자서 일명 시간 바꾸기라고 하는 게임을 한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게임을 만들어냈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당신 눈앞에 닥친 상황이 지금이 아닌 1년 후에 일어난다고 상상해봐라. 그런 다음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할 만큼 정말로 중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쩌다 한 번쯤은 예라고 대답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답하게 될 것이다. 아내나 남편, 자녀, 직장 상사와의 의견 대립, 실수, 놓쳐버린 기회, 잃어버린 지갑, 일과 관련해 거절당한 경험, 발목 골절과 같은 일들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년 후가 되면은 이런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더 이상 마음 쓰이지 않게 된다. 이런 일들은 실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단순한 게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한때는 심각하게 여겨졌던 일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던 자신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를 나는 종종 경험하곤 한다. 이제 나는 화를 내거나 쓸데없는 부분에 마음을 쓰고 정력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을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거나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친구와 함께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문득 친구가 내게 인생은 공정하다고 아니면 공정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지 하고 물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린 시절에 깨달은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 명제는 우리를 간혹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통찰력은 자유로워진다. 이 명제는 우리를 간혹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른 잘못 중 하나는 인생은 공정한 것이라거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이나 타인을 그저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은 불공평하며 앞으로도 결코 공정해지지 않는다. 실수를 저질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점이 뭔지 골똘히 생각하거나 불평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동시에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딱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인생이 결코 공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공정하지 않아 하며 불평을 한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지닌 한 가지 장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닌 능력은 제각기 다르며 저마다 독특한 힘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가엾어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이러한 통찰력은 두 딸을 기르는 문제나 누구는 도와야 하며 누구는 도울 수 없는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부딪혔을 때 혹은 내가 희생물이 되었거나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진리는 항상 나를 일깨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옳은 행로를 따라가도록 색칠해준다. 내가 인생이 공정치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인생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자기 자신을 딱하게 느낀다. 그러나 뻔한 동정심은 이미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삶이 결코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진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자신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연민을 품게 된다. 진정한 연민이란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저 혀를 끌끌 차며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에서 그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제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불쌍한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동정심과 불평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하자. 그 길만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지루함을 즐겨라. 지루함을 즐겨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책임과 자극으로 채워져 있다. 휴식은 고사하고 단 몇 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 친구는 내게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는 인간이 아냐. 대신 일하는 인간이라고 불러야 될 거야 하고 말한 적이 있다. 한때 나는 워싱턴주에 있는 한가롭고 작은 마을 라코너에서 의사 한 명과 함께 연구를 하며 지낸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지루한 일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날 업무를 마친 후 나는 그에게 이곳에서는 밤에 무슨 일을 하죠? 하고 물었다. 그는 따분함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이건 역시 훈련의 일부예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나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만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지루한 시간을 그냥 참고 견디란 말이에요? 하고 다시 물었다. 그는 계속해서 1시간 동안만이라도 아니 그 이하라도 좋으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 보면 곤태의 감정은 평화의 감정으로 바뀔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약간만 연습하면 느긋해지는 법을 터득하게 될 거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신기하게도 그의 말이 전부 옳았다.
처음에는 간신히 지루함을 견딜 수 있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긋해지기 위해 일부러 애를 써야만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곧 그곳에 익숙해졌으며 그 후로는 지루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같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있음으로 해서 느긋해지는 기술을 터득하라고 권하고 싶다. 사실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 지루함을 즐기는 다른 특별한 기술이란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혹은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처음에는 약간 초조해지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익숙해지고 쉬워질 것이다. 그로 인한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다. 근심과 걱정은 항상 즐거워야 하고 뭔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 생각, 다음에는 뭘 하지 하고 고민하는 마음, 그리고 지나치게 분주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디저트로 뭔가 나올지 궁금해 한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심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끝낸 후에는 이번 주말에는 뭘 하지 하고 고민에 빠진다.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즉시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기를 들고 책을 펴들고 청소를 한다. 우리는 마치 잠시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바쁘게 행동한다. 무의의 미학은 무의의 미학은 마음을 비우고 느긋해지는 법을 터득하는 데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 동안 몰라도 되는 자유를 허락한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소랑스러운 일상을 벗어나 때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휴식을 취하고 나면 마음은 좀 더 든든해지고 집중력이 놀랄 만큼 향상되며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지루함을 즐겨라. 그리고 매 순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떨쳐버려라. 나는 이제 딸아이가 아빠 심심해요 하고 말할 때면 그래? 그렇더라도 잠시 그렇게 따분한 채로 있어 보는 게 어떻겠니? 그건 내게 좋은 거란다 하고 말해준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딸들은 내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지루한 상태로 시간을 지내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방법은 모든 것에 최우선한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전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과도한 압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혹은 나는 정말이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본받으려고 한다. 나는 거의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환자들이 저는 강한 스트레스에도 잘 견뎌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가끔 듣곤 한다.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환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현재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 나는 어떤 스트레스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대개 실제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설적이지만 만약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처리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들은 분명 더 심한 고통을 끌어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더욱 심한 혼란과 책임을 참아내고 끝내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들은 배우자가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심각한 약물 중독에 빠지는 등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깨닫는다. 이상해 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 강습에 등록하고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역시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지친 것처럼 보인다. 스트레스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스트레스가 통제 가능성을 넘기 전에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야말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잡혀있는 스케줄에 억지로 맞춰 가기보다는 한 박자 놓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평가해보자. 감정을 자제하기 힘들고 모든 일에 화가 날 경우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기보다는 잠시 숨을 돌리면서 왜 화가 나는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잠시 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난 뒤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것이 자신을 삼켜버릴 정도로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작은 스트레스는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제하기도 쉽다. 하지만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경우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않더라도 통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고민이 이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나면 생각이 명료해지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즐거워서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진다. 스트레스를 참고 견뎌내는 기준을 낮추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뿐 아니라 신선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써봐라. 편지를 쓰는 습관은 평화와 사랑의 마음을 길러주고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매주 몇 분씩 시간을 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편지를 써보자. 분명히 편지를 쓰기 위해서 들인 시간보다 몇 배 값진 결과를 얻게 된다. 펜을 들거나 타이핑을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생각은 천천히 흘러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삶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일단 편지를 쓰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면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명단에 등단하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고객이 제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만한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신 역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는 현재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밀한 편지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흠모하는 작가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위대한 발명가나 사상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괜찮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내려간 편지는 빛을 발한다. 설사 실제로 우표를 붙여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않더라도 편지 쓰기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권하는 편지 쓰기의 목적은 무척 단순하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편지 쓰기에 서툴더라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말자. 이것은 머리를 짜내야 하는 말다툼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선물이다. 할 말이 별로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글로 시작해보자. 지나는 자스민, 저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했어요. 제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길. 당신을 사랑하는 리처드가. 이 짧은 글을 써보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옳고 소중한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감동과 고마움을 선사한다. 때로는 이 간단한 행위가 대단한 전파력을 발휘한다. 당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도 똑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글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됨으로써 마치 작은 돌 하나로 시작된 물결 무늬가 넓게 퍼져 나가듯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일어난다.
오늘이라도 편지를 써보자. 장담하건대 기쁘고 흥겨운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아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약간 겁나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항상 초조해해야 하고 마음 졸이며 삶을 살아온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독특한 것들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면서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소한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회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대한 상상,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임종이나 장례식을 떠올려 보는 일이 겁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 두려움과 슬픔 뒤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만큼이나 멋진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인생은 위급상황이 아니다라고 외쳐보라. 인생은 위급상황이 아니다라고 외쳐보라. 이 방법은 이 책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인생이란 그다지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몇몇 년 동안 나는 인생을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이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꿈은 물론 가족까지 방치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고객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다. 그들은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일감 바구니는 결코 비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가정주부이자 세 아이 어머니인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와서는 저는 아침에 식구들이 모두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집을 청소할 수가 없어요 하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너무도 화가 나며 그럴 때마다 신경안전제를 복용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누가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 같고 조경수가 모든 식기와 수건들을 치우라고 명령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일에 쫓기곤 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압박감에 시달린 것이다. 다소 심하게 말하자면 나는 사소한 일을 위급한 상황으로 확대시키지 않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나 역시 그런 잘못을 범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너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즐기거나 느긋해질 줄을 모른다. 단순히 좀 더 좋아하는 것을 택한 후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을 마구 괴롭힌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 스스로가 위급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일이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인생은 항상 계속되기 마련이다. 인생은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에게 되풀이하자. 이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